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1월 16일 소방간부 2021년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해설도 쓴 뒤에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해설을 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한능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강사인데, 원래 이쪽은 담당 안 하다가 요즘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도 공무원 한국사 관련 해설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올해 시험 정도는 저도 영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위해 이번 해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해설 경우에는 그 작년 소방직이나 소방간부의 경향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되게 쉬운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제가 공무원 한국사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문제가 한 60% 이상은 한능검 수준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하게 나온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킬러형 문제가 많이 잡아야 3개고 진짜 어려운 건 1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합격 커트가 진짜 거의 90점 이상은 맞았어야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난이도면.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강사님들의 그런 해설 방식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해설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이 시기에는 일단 농경과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생활상의 특징이 있고, 이런 애니미즘, 그리고 여기 뭐 샤머니즘, 그리고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이 시작된 이 시기는 신석기예요. 원래 공무원 한국사 경우에는 뭐 각 그런 시기의 유적지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게 준 거죠. 1번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거는 청동기. 이 시기부터 그런 계급의 발생이 시작돼서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죠. 2번 세영동검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까지 냅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공무원 한국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철기를 위주로 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청동기 후기부터입니다. 3번 가락바퀴를 사용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 그런 원시적인 의료 생활을 위해 사용한 도구로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이것도 청동기. 벼 이삭을 자르기 위해 사용한 도구죠. 벼는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5번 명도전, 반량던 등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 그런 중국과의 그런 교류를 보여준 사례로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여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했으면 바로 알만한 사료인 번금팔조예요. 이 고조선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적인 사료라 이거는 이 내용 보고서 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고조선 평소 유형을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줬어요. 초반 문제가 되게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거니까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거는 부여. 12월 했죠. 2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참고 여기 안 나왔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이 있죠. 무천. 3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이거는 신라. 넓게 보면은 통일신라까지 가능한데 그냥 신라로 적겠습니다. 4번 신지읍차가 부족을 지배하였다. 이거는 사만. 이 국가의 그런 지배층 같은 그런 관직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전개하였다. 맞죠 이건? 그 위만 고조선 시기의 사실인데, 이 시기에는 중개무역이랑 그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문제도 무난했어요. 여기 일단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회의란 힌트가 나왔고, 혼인이 있어서는 신부의 집에 가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서옥제예요. 서옥제.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고구려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민며느리제예요. 그런 특징을 외우면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 서옥제랑 제가 회의를 한 이 국가는 고구려예요. 이것도 어려운 사료 내면 어렵게 내는데 이번에는 무난하게 줬어요. 1번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동해. 이 동해란 국가는 그런 각 그런 부족의 그런 권리라던가 그런 걸 좀 중시를 많이 했죠. 2번 장례 풍습으로 골장제가 있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 공동묘로서 옥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옥저. 가족의 그런 유골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골장제. 3번
옥저 동해로부터 곡물을 수취하였다. 정답입니다. 이 고구려는 초기부터 강성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쉽게 복속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덩이새를 낙랑과 외등에 수출하였다. 이건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넓게 보면은 뒤에 나오는 가야까지도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고요. 5번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이거는 사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무난하네요. 자, 그럼 이 4번 밑줄 친 노객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문제는 틀릴 것 같진 않지만 혹시라도 문제를 이런 곳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영락 9년 기해 백잔이 맹세를 저버리고 외와 하통했다는데, 여기서는 이 외인이 나라 경내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외의 민을 삼으려니까 왕에게 기원하여 구원을 요청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노객이란 거는 그 문제 제시된 왕을 그 지칭하는 거예요. 그 문제 제시된 왕. 그래서 이 왕이 여기 영락이라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에게 지금 외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좀 구원 좀 해주세요. 그걸 말한 이 노객은 신라의 내무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광개토 대왕이 활동한 400년 시기에 신라의 내무랑이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좀 구원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거랑 관련된 그런 증거물로서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을 근거로 삼죠. 그래서 이 영락 보고 광개토 대왕이란 걸 찝어가지고 이 외인이 침입했다는 걸 구원해달라, 내무랑이다,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병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버풍왕. 그래서 안 맞고 2번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이거 황룡사랑 황룡사 구축 목탑은 다른데, 그 황룡사만 나오면 진흥왕이고 황룡사 구축 목탑이면 선덕 여왕입니다. 3번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기 문제 제시된 내무랑인 신라를 중심으로 보면 433년에 눌지왕이 있고, 그 493년에 결혼 동맹을 맺은 소지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눌지왕 때는 비유왕이고 그 소지왕 때는 동성왕을 얘기할 수 있죠. 433년, 493년. 4번 국호를 신라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지중왕. 이때 왕이라는 거를 왕이라는 호칭도 처음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도 5번인데,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맞아요. 이게 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이렇게 했는데, 내무랑은 마리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처음 사용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사료도 워낙 광개토 대왕이라 유명한 사료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쉬웠어요. 일단 무덤 입구가 벽돌과 백화로 막혀있고, 그리고 이 여기 문제 제시된 왕과 왕비를 대묘로 안장했다는 것도 가끔 힌트로 나올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건 공주 지역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덤이니까, 이거는 그 송산리 고분군 알면 딱 나와야 돼요. 무령왕릉. 이게 그 백제 무덤 관련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령왕릉이 발견됐고, 능산리 고분군에선 백제, 금독, 대양로가 발견됐다는 거를 원래 힌트로 잘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무령왕릉의 주인이 무령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니까 1번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근초광. 그래서 안 맞고 2번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왕. 그래서 안 맞고 3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맞죠? 이 문제 제시된 왕식의 그런 지방 행정 정책과 관련된 걸로, 이 무령왕을 언급하면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단 무령왕릉이랑 이 22담로의 왕족 파견을 일단 가장 먼저 힌트로 주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무령왕릉의 그런 특징까지 어렵게 물을 때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성왕. 5번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했다. 이건 아까 얘기한 소지왕이죠. 이거 지금 그 백제를 기준 얘기하는 거니까 그 동성왕을 얘기하죠. 그때 이벌찬 비지, 그러니까 신라 이벌찬 비지의 딸과 결혼했었죠. 결혼동맹.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물으라 했는데 이 문제도 쉬워요. 계백이 황산벌에 이르러 세 개의 군영을 설치하니까 신라군이 계속 공격하고 했지만 그 싸움이 계속 오래 길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그 백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끝까지 싸웠던 이 전투는 660년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648년의 나당연합군 결성이랑 이 고구려 멸망인 668년 사이인 이 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걸 알면 되거든요. 일단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에 그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삼국 통일의 그런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뭐 복심, 도침, 흑지상지, 그리고 백강전투, 그리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고구려의 부흥운동, 뭐 안승, 권모장, 고현무 이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뭐 674년에 그 보덕고 세운 것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매소성 675년 기월포 전투 676년 이것들을 다룰 수 있죠. 근데 뭐 시기적으로 지금 고구려 멸망 이전에 백제가 멸망했던 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 이 큰 흐름은 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다음 자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거를 얘기했는데 이거가 조금 그나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헌창의 아들 법문이 고달상의 산적 수신들 100명과 모반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고자 북한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창이 아니라 법문, 즉 김법문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김법문의 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 김원창의 난은 822년인데 이 김법문의 난은 825년이거든요. 그래서 825년이니까 통일신라 하대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통일신라 하대는 그 780년에 김기정의 난 이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분석해보면 기역, 독소사품과 설치를 명령하는 신라왕, 이거는 원성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 임용제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원성을 받은 이 독소사품과 설치는 788년이라 일단 통일신라 중대쯤을 봐야 돼서 일단 안 맞고요.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니은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하는 신라 관리, 이거는 그 진성여왕식의 그런 만든 일종의 그 향가집인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요. 이것도 888년이라 일단 통일신라 하대 대표적인 왕으로서 얘는 맞아요. 근데 곽간위용과 대구 화상을 그렇게 중심으로 만든 향가집이죠. 그리고 디귿 청해진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 이 청해진은 장보고랑 관련된 건데 828년부터 851년에 그 해체됐죠. 그때 당시 장보고가 846년쯤에 나는 일으켜가지고 이 시기랑 연결되니까 조금 더 뒤라서 맞고요. 리을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하고 있는 신라승려, 이거는 성도광식에 만들어진 건데 해초가 만든 그런 기행문이죠. 그래서 성도광식이면은 이거는 키워드가 정확하게는 727년이라 성도광식이라 D라서 안 맞습니다. D가 아니라 앞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다루는데 이것도 쉬워요. 문종의 아들로 출생했다는데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승려는 다른 승려랑 달리 독특하게 왕족 출신이에요. 이 넷째 아들이거든요, 이 인물이. 그리고 여기 나온 속장경, 이 문제 제시된 승려는 그런 뭔가 불교 경전과 관련된 그런 간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그런 목록도 만들기 위해서 뭐 송나라 요나라 있는 그런 불교 경전도 많이 모으고 뭐 교장도감 같은 것도 설치해서 그런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데 열심히 활동한 이 인물은 의천이에요. 사실 이 키워드는 한능검에서도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안 어려웠어요. 기역 교광겸수를 제창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승려랑 관련된 그런 이론의 연마 방식으로서 기억 맞고요. 니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승려가 뭔가 만든 일종의 불교 종파로서 정답은 1번이고, 디귿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진울.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사실 한능검 기본편 수준에서도 내말할 정도로 너무 쉽긴 했어요. 리을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캐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의천도 경찰 한국사 같은 데 가면은 뭐 그 법원직이나 그런 데 가면 뭐 서건살인이라든가 원종목류 같이 좀 더 어려운 소독도 많아가지고 의천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단 원래 훨씬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다음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사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게 여기 왕이탄 가마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의방 같은 무신이 앞질러서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 순거문금을 모으고 그게 그 왕이 보현으로 들어가고 신하들을 물려날려니까 이고 등이 임종시, 이복기, 한내도 죽였다는데 일단은 여기 나온 이의방이라던가 이고 같은 인물들은 무신이고 이 인물들은 문신이에요. 그래서 보현원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 그대로 이런 무신들이 보현원 근처에서 그 문신들을 죽인 이 사건은 무신정변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현원 보고서 보현원은 아니니까 무신정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하긴 했어요. 참고로 이 무신정변은 1170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영향을 말하는 건데 1번 천민 출신 등이 권력층으로 등장하였다. 맞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의민이 있잖아요. 이의민.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그런 권력층으로 등장하니까 나중에 최충원 정권 시기에 1198년에 만적의 난이 발생해가지고 나 같은 천민들도 좀 권력층으로서 한번 좀 열심히 살아보고 밥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잠도 잘 자보자 그런 영향까지 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거란이 고려의 정변을 틈타 침략하였다. 이건 강조의 정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이니까 1010년이라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땐 양규가 이 거란군을 막았죠. 3번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건 너무 이후죠. 굳이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곤민왕 시기 정도는 가야죠. 왜냐면 그때 이세기 성균관 그 대사성이 임명되면서 곤민왕 시기쯤은 가야 좀 이제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니까 안 맞고요. 4번 서경의 궁궐을 짓고 황제라 칭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관련된 건데 그 시기적으로는 1128년부터 1135년이라 굳이 이걸 얘기하려면 이자겸의 난 이후가 나와야 돼서 시기적으로도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 등 구성된 별무반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윤관이 만든 그런 여진 정벌을 위해 만든 그런 특수 그런 군대로서 1104년에 만든 거라 역시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그나마 좀 어렵다면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 사람들은 예전에 왕에게 신하로 복속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종속이었는데 여기서 힌트가 거란을 멸망시켰대요. 거란. 그러니까 일단 거란을 멸망시킨 유목민족이고 원래는 신하의 나라로서 고려를 그런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이 그 유목민족은 금나라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여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가라고 표현했으니까 금나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유목민족도 그 고려시대 기준으로 하면은 거란, 여진, 몽골 일단 이 큰 순서대로 일단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가는 고려의 철령이 성치를 통보하였다. 이거는 명나라죠. 이것 때문에 당시에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했죠. 그래서 안 맞고 2번 서경 세력은 가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비슷한 건데 그때 서경으로 옮기면서 몽골 귀족의 패단도 극복하고 금나라도 정벌을 주장한 게 묘청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가는 사신 피살 사건의 구실로 고려를 침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 저고려 피살 사건인데 그 저고려 피살 사건은 몽골이랑 관련된 거로서 1125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고려는 가의 침입에 대응하여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거란이죠. 거란은 초조대장경, 그 제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은 몽골 아니고요. 정답 가를 토벌한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거는 왜구죠. 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황산대첩, 뭐 최영 같은 경우에는 홍산대첩, 또 뭐 채무선의 진포대첩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료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가 나를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그나마 이번 소방간부에서 뽑으라면 조금 어렵다 할 만한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연도를 조금 외웠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적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 사략이랑 동명한편이랑 삼국사기랑 제왕운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좀 요령 풀었다면은 일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이거니까 무조건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다 안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고, 그나마 또 다른 걸 보면은 여기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됐다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받아들인 학문이에요. 근데 성리학이 나오려면 거의 공민왕 시기, 그러니까 원간석기 최소원, 그러니까 14세기쯤은 가야 이 성리학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서적들을 보면 이것도 원간석기 초기고 이거는 그 무신여권 시기라서 그 가장 뒤로 들어가야 될 게 가예요. 그래서 이제 나끼리만 게임하면 되는데, 이 동명한편은 이교보가 만든 그런 고구려 동명왕에 대해 다룬 그런 서사시인데, 이거는 1193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이고, 이런 제왕운기 같은 거는 원간석기가 시작되면서 1287년에 그런 중국의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보려는 인식을 다룬 그런 역사서로서 원간석기 시기의 그런 민족 의식이 성장하며 만든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가장 먼저 이전이고, 무신정권, 원간석기, 그리고 이제 반원 정책이 시작될 쯤에 공민왕 시기에 만든 이 서적을 고려했을 때 순서는 다, 나, 라, 가, 그래서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연도로 암기하면 빨리 풀었을 텐데, 조금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이건 1145년이고, 이거 다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1357년, 이건 114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2번. 다음 평가를 받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문제도 할만했어요. 이게 한능검 고급 11에서 나왔던 사료인데, 일단 정함, 이 문제 제시한 인물과 관련된 호로서 여기 기묘의 실패는 여기 있었다. 사실 정함이랑 호 알았으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몰랐으면 이거 다 풀었어야 돼요. 기묘의 실패, 그러니까 기묘사화로 인해서 당시에 너무 개혁적인 걸 많이 주도하다가 훈구파의 견제를 받아 사망한 이 인물은 조광조죠. 조광조가 워낙 개혁적인 인물이라 잘 나와요. 1번 주다서 저료, 성합시도 등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황 선생님의 그 저술이 약간 좀 추상적인 거, 뭐 시, 그림 그런 거랑 관련된 게 많아요. 2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주세붕. 안 맞고요. 3번 조울제문을 지어 사화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이거는 김종직. 나중에 김일손이 이거 관련된 내용을 꺼내서 문제가 됐죠. 4번 위훈 삭제와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맞죠? 일단 소격서 폐지는 이 인물은 성리학자라서 이런 도교 행사 싫어했고, 위훈 삭제라는 거는 그 좀 공신의 자격이 없는데 공신의 이름에 등록된 사람들을 빼버리자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평생 벼슬 하지 않고 독창적인 주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이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일단 벼슬을 한 번도 안 했고 독창적인 주기철학을 수립했다는데, 이 인물은 서경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독창적인 주기철학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기이론론이에요. 기이론론. 이 인물도 대표적인 그런 주기론과 관련된 그런 학자로서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일단 청나라 태종이 나왔고, 여기서 우리나라 임금, 여기서는 그 임금이 인조예요. 인조. 그리고 여기 309 고도의 예를 평제승했다. 너무 유명하죠. 솔직히 309 고도 보자마자 딱 나와야 돼요. 삼전도의 굴욕. 그러니까 이 삼전도의 굴욕은 그 1636년에 병자호란을 그런 계기로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인조가 청나라에게 그런 군신 관계를 수락하면서 그런 항복 아니 충성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굴욕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1636년쯤이니까 이괄이 난 이후인 이때가 정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논리적으로 이걸 푼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기 이괄의 난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인조반정이 1623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조반정은 그 광해군이 뭐 임목대비도 유폐하고 영창대군도 사사하니까 당시에 서인 출신의 인물들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배신하고 좀 폭정도 많이 하니까 그 서인 중심으로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당시에 이괄이 1624년에 그
이등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당시에 후금에게 그 일부 잔당이 도망가가지고 저기 나쁜 놈도 있어요 하니까 그때 후금이 오케이 하고서 침략했던 게 바로 정묘호란. 그러니까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후금이 다시 청나라로 바뀐 이후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더니 거부했더니만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침략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조선이 져가지고 삼전도의 굴욕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쉬웠어요. 사실 연도로 접근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흐름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사료도 한능검에서 본 적 있던 사료거든요. 여기서는 여장을 두고 여기서도 그 여장 그러니까 이 여장을 보고서 나온 얘기가 여전론이에요. 이거는 그 문제에 제시된 정약용의 그런 토지의 그런 공동 경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장이라는 땅을 두고서 여전에서 그 토지를 그 공동으로 경작하자. 그거에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1번 북학의를 저술하고 상공업 육성을 강조했다. 북학이 나오면 박제가죠. 그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 박제가의 주장 아니고요. 2번 양반전을 쓰고 양반사회의 허위의식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박지원. 그 박지원과 관련된 그런 양반의식을 풍자한 그런 서적으로는 여거 외에도 뭐 호질이라던가 허생전이 있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경세유포를 저술하고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맞죠?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책을 500권이나 만들었는데 뭐 다른 서적으로 뭐 흠음신서, 아방강역고 아니면 뭐 탕론, 별거 기해론 이런 온갖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제일 꼼꼼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발해고를 저술하고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다. 발해고 나왔으면 유독공이죠. 이것도 워낙 유명한 키워드라. 가끔 이종희의 동사랑 연결해서 고구려 사는 동사 그리고 그 발해고는 이 유독공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5번 의산문답에서 실온과 허자의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용. 이 의산문답의 핵심은 그런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비판한 게 내용이죠. 이 실온과 허자라는 그런 가상의 인물 두고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이 문제가 그나마 또 좀 뽑아보면 그나마 어렵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물었는데 이건 좀 제가 사료를 뜯어드릴게요. 일단 조정에서는 서토를 버림이 썩은 흠을 버림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서토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래 썩은 흙을 원래 분토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서토는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그런 이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그 이유가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여기 말한 이 나이 어린 임금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왕인 순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렴청정을 했거든요. 왕이 어려가지고 그래서 간신배가 날로 늘어나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세도 가문 시기의 대표적인 안동 김씨예요.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인물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다른 문제 낼 때도 이 김조순 같은 인물들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동 김씨, 그러니까 세도 가문 시기의 순조 시기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발생한 이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맥락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는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이 사료가 워낙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엄청 까다롭진까지는 아니다. 1번 청천각 이북의 일부 군현을 점령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사건은 당시에 이 평안도 지역과 관련된 근처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서인들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축출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한 인조반정 1623년이라 안 맞고요. 3번 고북운수 조병각의 횡포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안 맞고 4번 최충원의 산업이 만족이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만족이 나는 고려시대인데 지금은 세도가문 시기라 당연히 너무 이후라서 말이 안 되겠고요. 5번 신앙의 포교와 자유를 위해 중국에 있던 프랑스인 주교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거는 황사형 백서 사건인데
그 1801년에 그 시뉴바케 그가 일어난 이후에 이 황사영이라는 그 천주교 신자가 그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주교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프랑스 형님들 좀 그 프랑스에 연락 좀 해가지고 그 함대로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낸 게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이건 1801년인데 지금 나온 거는 천주교 박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료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가에서 다의 주장을 제기된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보이겠는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우면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나마 여기서 좀 뽑으면 탑3 중에 하나 든다면 이 문제가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 뽑으라면 전 아까 그 사량 문제랑 이거랑 그 이후에 20번 때 있는 문제 고를 것 같은데, 일단 가해 사료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한 데 있다고 해서, 이게 키워드가 좀 이것만 있어가지고 파악이 쉽게 안 될 만한 문제긴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 최익효과 관련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양일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강화는 일종의 그거예요. 그 일본과의 그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해사료는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그 최익현이라는 그런 위정척사파가 그 지부복골 척화해소라 해가지고 그런 일본도 좀 이렇게 뭔가 그 우리랑 강화를 맺으려는 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저 일본이랑 서양은 같은 오랑캐다, 그걸 주장한 게 이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나의 사료 양의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 뭐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심하다고, 그 안으로는 관리들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패고 밖으로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온 적을 그 징벌하라는데, 이거는 척화주전론이에요. 이거는 1860년대 그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병인양요 아니면 오페레트 도굴 사건처럼 뭔가 서양의 그런 이양선도 많이 보이고 약간 수교도 많이 요구하니까 서양은 그냥 오랑캐니까 수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위정척사파의 첫 흐름이에요. 대표적으로 이항로랑 기정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항로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그런 서양과의 수교를 일단 반대한 척화 주전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의 사료가 제일 익숙할 것 같은데, 미국이 끌어들일 경우 만약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면 우리 약점을 알고 뭐 맡기면 응할 도리가 없고, 러시아는 우리가 그 뭔가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위신이 손살되고 구실로 침략하면 장차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일단 뭔 얘기냐면, 일단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야. 근데 청나라 말만 믿고서 만약 수교했다가 이 우리가 좀 미국에게 이런 게 요구 사항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종속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 조선 책략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견제했다가, 러시아는 우리가 얘는 잘 모르는 나라인데 얘네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견제했다가 또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는 영남 만이소 상소예요.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이 크게 세 가지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1860년대 척화주전론이랑 그 이 1870년대 외양 일체론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1880년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 상소의 이 세 가지의 위정척사파의 흐름을 내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 세 개를 엮어서 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세 가지 흐름을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맥락을 의미하는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가와 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가해 사료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등을 특사로 파견했다. 일단 이거는 1907년이에요. 그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의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런 고종의 밀명으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활동이었고, 나의 사료 안중근은 카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이건 1909년 일제감정기 직전이죠. 그래서 1907년이랑 1909년의 사이의 역사를 고르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1번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가해 사료 직전이죠. 1905년 11월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으니까 당연히 이전이고요. 2번 러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인데
이 러일 전쟁이 끝난 뒤에 사실 을사늑약을 체결한 거라 시기적으로 이전이랑 안 맞고요. 3번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것도 똑같이 1904년 2월인데 이 러일 전쟁 당시에 그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걸로써 안 맞고요. 4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시기적으로 이거 직후인데 그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니까 고종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통수를 진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다시 그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킨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작이니까 1910년이죠. 그래서 이후라 안 맞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공식 문제 치고는 그래도 흐름으로 풀기에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18번 다음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여기서 100동화를 개당 이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돈은 개당 1전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원래 가격보다 잘 안 해주고, 또 형질이 조약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100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원래 제값보다 못 받고 너무 화폐로서 쓰기 어려운 거는 아예 제값도 안 쳐주는 이 사업은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걸로써 이게 이 화폐정리 사업은 사실 백동화란 키워드가 나오면 사실 찍어도 돼요. 이 백동화를 언급하면 항상 화폐정리 사업을 언급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재정고문이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맞아요. 이 화폐정리 사업은 그 당시 1차 한일 협약 때 파견된 이 메가타에 의해서 그 주도된 거거든요. 맞고요. 2번 백동화를 일본 제 은행권으로 교환하였다. 맞아요. 이 지금 얘기 그게 이 화폐정리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3번 시전상인들은 황국중앙통상회를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1898년에 만든 건데 이거는 상권 수호 운동이랑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시기도 이전이라서 이 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일부 백동화는 가치가 떨어지거나 폐기되어 도산하는 상인이 나타났다. 말 그대로죠. 아까 얘기한 이 좋지 않은 화폐, 형질 조약하지 않은 건 매수한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 사료 속에 힌트가 있었고요. 5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였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나중에 1907년에 국채 보상 운동을 이게 좀 발생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의 일제 식민 통치를 말했는데 이 문제도 할만했어요. 여기 어떤 거냐면 태영 나왔으면 1910년대예요. 사실 태영만 보고서도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었는데 제가 1910년대는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1910년대는 공포다. 뭐 이런 태영이라던가 즉결 처벌권이라던가 헌병 경찰제라던가 아니면 그 교사가 뭐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1932년 이후부터라서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토지를 조사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 아직 일제감정기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3번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이거는 1941년. 거의 일제감정기 좀 마지막쯤이라 역시 안 맞고요. 4번 사상통제를 위하여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1925년부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지금 20년대 이후라 안 맞고요. 정답은 5번인데 조선총독이 회사 설립 허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맞아요. 이 1910년대 그런 경제적 심탈로는 이 문제에 제시된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도 무난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20번 다음 글에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했는데 이 사람 너무 유명하죠.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있을 수는 없어서 이것이 통사를 저술한 이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통사는 한국 통사로서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도 이런 역사라는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독립을 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해서 한국 통사를 지은 이 인물은 박은식 선생님이죠.
이 사료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이거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너무 출제율이 높은 사료예요. 기억,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그 그런 뭔가 중국 중심의 그런 유교가 아니라 그런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금 더 개혁적이고 계몽을 줄 수 있는 그런 유교의 새로운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맞고요.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맞아요. 이것도 1925년에 2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디귿,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 여기서 아와 비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리을, 독사신론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똑같이 신채호 선생님이다. 참고로 이 인물은 좀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 인물은 조금 근대사 위주긴 했고요. 물론 고대도 했는데 조금 더 근대사 위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음을 맞음으로 1번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경우에도 그 독사신론 관련된 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사료 내용을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풀이를 빨리 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1번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민중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라서 그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한다는 내용인데, 민중 우리 혁명의 대본이고 폭력이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한다는 이 내용은 조선 혁명 선언이에요. 사실 이 사료는 알았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맥락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쓰인 건데,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게 이 조선 혁명 선언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의열단이 이 활동 지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뭔가 조선 총독부, 종로 경찰서, 동양적식 주식회사 이런데 폭탄을 많이 투척한 것도 이 여기 나온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이런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일본의 대일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2월쯤이라서 안 맞고요. 2번, 1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1911년에 해산되었죠. 3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1932년에 이 활동 지침 단체니까 그 김원봉이 난징 지역에 좀 그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당시 그런 중국의 그런 국민당과 뭐가 좀 협의해가지고 만든 그런 간부학교로서 정답은 3번이고요. 비슷한 걸로는 환푸 군관학교도 있습니다.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신간회. 신민회랑 신간회도 잘 구별해둬야 되죠. 5번,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똑같이 임시정부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것도 조금만 흐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일단 가해 사료에는 홍범도 연합부대와 김자진의 군노 군정선은 일본을 청산리로 유인한 다음에 백운평, 어랑촌 등에서 그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는 이거는 청산리 대첩이에요. 분노 군정서랑 백운평, 어랑촌 정도는 워낙 유명한 키워드라 이거는 이거 보고서 바로 풀 수 있었어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2번,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말 그대로 한인애국단 소속의 인물인 이봉창의 의거로서 이 이봉창의 의거는 정확하게는 1932년 1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20년부터 1월까지의 그 역사를 고르면 되는 건데, 1번 임병찬이 고종의 명령을 받고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1912년이에요. 시작한 시점이. 그래서 1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박상진이 공화정 수립 목표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1915년. 일단 이 두 키워드는 10년대 키워드라 답이 될 리가 없고요. 3번 서해를 통제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밀산에서 결성되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청산리 대첩이 끝난 이후에 그 간도 참변이라 해가지고 1920년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그때부터 간도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뭐 방화, 살인, 강간 등 온갖 짓을 하니까 이 간도 지역에서 더 이상 독립군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이 밀사를 중심으로 이 독립군이 조금 위치를 옮긴 과정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결성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말 그대로 윤봉길 의사 건인데 이건 1932년 4월이에요. 이봉창 열사 직후에 한 거라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5번,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건 1930년대 키워드인데 대전자령 전투를 기준으로 하면 1933년이에요.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그리고 여기 나온 대한독립군단 결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 그 흐름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번.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제가 보기 이 문제 제일 헷갈렸을 것 같은데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으니까 신한청년당, 고려공산당 등에서 활동했고, 일단 이건 너무 넓어가지고 다 패스하고 1923년 국민대표회에서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했고, 그래서 일단 이 인물은 안창호 선생님이랑 같은 파예요. 그리고 그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 중앙일보가 사가 폐견되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이게 솔직히 유일한 힌트예요. 왜냐면 이 인물이 1933년부터 36년까지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보고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제 같으면 이거 보고서 여운형이란 거 추론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조금 추론이 쉬웠을 것 같은데 몰랐으면은 꽤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신한청년단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헷갈렸으면 5번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안 골랐을 거예요. 왜냐면 고려공산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약간 이건 이름만 봐도 되게 자익 성향인데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좀 그런 좀 중도 좌파의 성향이다 보니까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은 중도 우파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 좌파인 거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당에 가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도 좌파인 거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김규식의 성격이라면 그래서 안 맞을 것 같고 1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맞죠?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니까 틀렸고요. 2번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 맞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거의 일제감정기 패망 직전에 그런 조국을 좀 이제 슬슬 지금 재건하고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서간도에 신흥강수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뭐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 같은 인물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님만 적을게요. 이씨영제,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4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있죠. 그때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정부 세우자는 그런 주장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얘기한 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김규식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거 알았으면 쉬웠을 텐데 몰랐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조선중앙일보가 나왔으니까 조금 하나 더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송진우예요. 송진우.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유일한 만점 방지용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4번. 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활동한 시기를 얘기했는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 적극 협력한 자,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지휘한 자는 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말 그대로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을 다뤘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 제시된 그 위원회가 어떤 건지를 추론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료의 맥락만 조금 파악했으면 쉬웠는데 아마 이것까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반민특위예요. 반민특위. 이 사료도 좀 자주 나왔던 사료긴 해가지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한 시기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봤을 때는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를 몰라도 이 반민특위랑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재헌국회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두 사례로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했다. 그걸 알았으면은 이 문제는 연도를 모르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서 친일파 처벌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그럼 이번 소방간부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다음 결의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여기서는
뭐 솔직히 이런 유신독재 국회와 국민대표 기구 이런 걸 봤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계 호원 반대 및 민주헌법 쟁취 주장을 전폭 지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4.13 호원 조치,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거를 개헌하는 걸 난 아예 반대하겠다. 그 전두환 정부식의 4.13 호원 조치를 반대하는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원 반대가 나오면 대부분 다 6월 민주항쟁 언급할 확률이 높아요. 이걸 힌트로 많이 주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나 할 수 있는데 진짜 풀어도 돼요. 제가 기출 풀어볼 때는 이 호원을 언급하면 엔간에선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한 문제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관련된 거 찾으면 1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이거는 4.19 혁명.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삼성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배경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건 1987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969년이라 안 맞아요. 참고로 이건 60년이고요. 그래서 둘 다 연결이 될 리가 없고 3번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 이때 사건 이후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인물 똑같은 민주 정의당 출신의 그 후보로서 결과적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후 정권은 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그 정답은 5번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지선제로 헌법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죠? 6월 민주항쟁의 최대 성과는 대통령 지선제 개헌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소방간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뭐 제가 좀 공무원 해설을 한국사 좀 처음 해봐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스러울진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제 부족한 해설 보시고서라도 준비 잘 하시고, 혹시라도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좀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더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